정세균 국무총리 마스크 구매 오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응수했는데요. 내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외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저희가 대담 시작에 앞서서 좀 짧게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하루 앞두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들의 요청을, 국민들의 협조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초창기에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 마스크 수급 문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터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50%는 다시 수출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국민의 경제 인구로 본다라면 한 사람이 2개를 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5천만 개, 1억 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면에서 그걸 5일로 나누더라도 한 절반 정도가 불가능하다, 수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부분적으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어떤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노약자들, 또 말하자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증명서를 떼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성숙한 시민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좀 우리는 좀 뭐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 또 고연령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제하자. 이제 이런 것도 급속하게 하상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어떤 혼란을 초래하고 이렇게 상당한 줄을 서게 하는 불편함을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면서 이제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건 대통령도 한번 사과를 하셨어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부터 마스크와 관련된 언급이 쭉 보면 2월 26일, 2월 27일, 3월 1일, 3월 3일, 3월 6일, 3월 7일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마스크와 관련된 직접적인 아주 세부적인 지시부터 또 참모들에 대한 질타, 또 국민에 대한 송구함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마스크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메시지라는 건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하나가 돼야 되고 재난에서 있어서의 메시지는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메시지 관리가 이제 혼선을 빚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것도 물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이 진짜 불편을 느껴서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나치게 자주 언급을 하실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또다시 증폭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그 대통령 이외에 수행하는 책임자도 누군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대통령 2월 26일, 27일에 지금 질타한 대상은 부총리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가 2번씩이나 질타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고 오후에 또 기재부 차관이 벌써 2번째 지금 세부적인 어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 문제는 어차피 지금 내일부터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정부가 2월 26일부터 지금 흐름까지 초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부족하면 거꾸로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국민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정부까지 부족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분들이 나오세요라는 그런 좀 전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정세균 총리도 뭐 나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겠다라면서 일단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뭐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마스크가 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부제 이외에도 다양하게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공적 공급 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 등을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마스크
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내일부터 뭐- 이게 오부제가 시행이 될 텐데 네. 그럼 실제적인 이런 정책들이 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당분간은 좀 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급해 가는 말하자면 확충해 가는 데 있어서 수가적으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예.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형식적으로는 50원 더 비싸게 뭐 사겠다고 하지만 애당초 제가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 방식처럼 현실 시가에 적절한 가격에 사들 필요가 있어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정부에 납품해야 될 경우에 예. 1,000원에 팔던 걸 납품하던 걸 정부에는 700원에 납품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예. 과거 방식의 어떤 정부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경에서라도 그 한 300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왜 정부가 엉뚱한 데 돈을 썼냐 그렇게 비판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도 더 들어가는 정말 오히려 납품 말하자면 마스크 회사 자체가 이 상태에서 망해서 도탄에 빠지고 아예 공장을 문 닫는 게 더 낫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5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확충될 수 있도록 필터라든지 오늘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말하자면 수입해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주겠다. 예. 또 식양처 같은데 여러 가지 어떤 검사하는 테스트를 간단히 해주겠다라는 것은 문은 개방돼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부분의 장애 요인들을 끝까지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관료적 방식의 어떤 조달 시스템이라 그걸 끼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 수급 대책과 함께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 뭐 예배나 종교 집단의 모임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뭐 50% 이상의 그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좀 강행을 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기에 있어서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행정명령을 지자체장이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법률상으로는 행정명령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얼만큼 진짜 효력이 있느냐라는 건 굉장히 미지수예요. 예. 강제력이 행정명령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권력을 동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어쨌든 한계는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을 그야말로 실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이럴 정도 예를 들어서 종교의 집회를 지금 잠시라도 유보해야 되는 정도의 심각성이라면 예.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위성은 지자체장의 판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 모든 사태를 가장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중대본이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지금부터는 모든 집회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 동원령을 내린다. 그건 얼마든지 사실은 또 가능합니다. 그건 준전시 체제, 뭐 거의 전시나 다름없는 재난이라는 것을 국가가 발효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발효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당위성 없이 물론 지금 당위성이야 모두 다 공유한다고는 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권력을 집행하는 것 무엇인가 집회라든지 또는 거주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보다 더 상위 개념의 공권력의 그 당위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중대본 차원의 뭔가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그만큼 말씀을 엄중한 하신 거죠. 상황인 거를 국가가 납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런 어쨌든 강제성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사실 이것이 엄중한데 그 엄중함이 각각의 지자체장별로 인식을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국민이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커먼센스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한 거죠. 목소리로 좀 통일되게 어떤 집행을 좀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당성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말하자면 신천지 교회단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그 실제로 이 문제가 그 교회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물을 수도 있을 부분인데 만약 지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광주 일부 교회나 강명시 일부 교회가 이미 이제 부목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진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되레 보니까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집회를 했더라고요. 큰 대형 교회에서. 만약에 대형 교회 집회를 했을 경우에 확진자의 경우에 사실은 그냥 자율에 맡기는 거하고 일정 정도 어떤 지방자치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거 하는 면에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저도 바람직하게는 이거는 뭐 명령권이나 강제 공권력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 성숙한 신도와 목사의 어떤 그 가버넌스 체제에서 합의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하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입국 제한 조치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 후에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내일 0시부터 양국 모두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사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고, 이게 단순 방역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좀 외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죠. 예.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입국 조치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에 대한 제한을 조치하는 것은 100개국이 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난 조치는 작년부터 나오는 한일 관계의 어떤 연속 순산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베 자체의 어떤 뭐 지지율 전환이나 또 도쿄올림픽에 대한 문제나 또 실제적으로 국내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그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자국 내의 정치적인 수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묘수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차피 일본도 지금 시진핑의 방일이 계획되고 있었어요. 그 방일을 아베 총리가 굉장히 기다렸던 건 정치적으로 지금처럼 몰리던 어떤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계속 이 힘을 얻었던 건 경제적인 이유였는데, 최초로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건 아베 총리 이 장기 집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타격이었고, 또 두 예. 번째는 벚꽃 모임, 벚꽃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벚꽃 모임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만 뭐 이렇게 초청을 했다든지, 그 안에는 또 야쿠자라는 뭐 이렇게 의혹도 있고 야쿠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진핑의 방위를 정치적으로 기다렸었는데, 네. 이번에 연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국제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이 방법으로 한국을 택했다. 이것은 사실 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여겨집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예를 들어서 중국과 관련해서의 어떤 문제에서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중국을 포함한 100몇 개국의, 100수개국의 그 입국 규제와 관련돼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다 이해를 하다가, 물론 일본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그리고 지금의 그 정치적인 어떤 묘수로서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는 흥분이 가나, 그러나 조금 더 뭐랄까요, 유연했으면 하는 바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호상주의가 원칙적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됐으면 이번에도 사실 더 큰 사실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상호 호상주의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진 다는 비판도 사실 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혹시 하실 말씀 이제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이제 거의 대등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완전히 이제 무비자를 없앴고 또 실제로 전면적으로 나리타와 간사이를 묶었고, 또 실제적으로 3단계에 걸쳤던 강력한 규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죠. 특별한 어떤 검사를 입국 통해서 절차를 입국함으로써 통해서, 예. 오히려 일본이 한 발 물러갈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좀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입국 규제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맞대응 조치가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와 상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이 취하고 있는 14일간의 대기와는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치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40일도 이제 남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일단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현 제도에 대한 대응, 가령 자발적으로 예컨대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우호 정당에 대하여 지역구를 다른 과거에 비하면 호남 지역을 예. 국하는데 보면 국민의당이나 다른 정당의 어떤 대한신당과 같은 지원이 있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지역구를 좀 말하자면 강화하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를 막 그와 같은 정당에 만들어가는 어떤 그 실제적인 당원이나 유권자 주도가 하는 어떤 현 제도에 대한 선택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할 수는 없고 말하자면 그 통합당이 하듯이 그러한 또 위선 정당처럼 할 수 없다면 자 감정적인 의미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이 제도로 그대로 가져가면 사실은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30석에 대해서 한 석도 얻을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7석 정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기반이 될 텐데 그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뼈아픈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데 대해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당내에서도 논의가 지금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민주당이 그런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다른 이제 새롭게 말하자면 바깥 영역에서 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7석 정도의 안배를 받는 그런 것을 절충항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논쟁과 비판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자, 명분과 실리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런데 일단 만약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비례 민주당 뭐 가칭으로 한다면 뭐 이 당 이외의 곳에서 비례를 획책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민주당이 1년 동안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비판했던 것을 부메랑으로 그대로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명분을 잃고서라도 그럼 실리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그 20석 이상의 비례석을 그럼 빼앗아올 수 있느냐? 연합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첫 번째 이유는 미래한국당은 아예 처음부터 이 뭐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따지겠다 하면서 아예 한 명도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비례 한 명도 내지 않고 또 현역 의원을 보내면서 순번도 위로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4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떠한 선택지도 미래한국당만큼의 파괴력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도 반대하는 입장도 많고 명분을 추구하는 입장도 많고 또 정의당이 여기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도 오늘 뭐 심상정 대표가 또다시 겉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미래한국당이 일사불란하게 지금까지 작업해온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명분을 택해서 아예 계속적인 4+1제제를 유지하는 것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이 될 때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은 우리는 제1당이 되는 걸 포기하더라도 뭐 의석수 감소를 되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뭐 비례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히 좀 명분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게 좀 명분에 논리가 대해서 부딪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흔들린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명분을 만드는 것은 이제 야당이 탄핵을 자꾸 뭐 문 정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니까 실제로 일당을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의 요구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데 대한 응답을 하고 당원들도 아마 이렇게 말하자면 야당은 확실하게 또 혹은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이 선거에 지고 나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효과들은 누가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이정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유권자들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다른 뭐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을 택해나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야권의 어떤 전체가 말하면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연합 정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의당과 민생당이 좀 참여를 해야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사실 정의당은 지금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것은 이제 그 강구한 연대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뭐 우리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정의당을 찍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자발적 선택에 더 오히려 귀 기울이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의석의 한계라고 하는 걸 느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자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들 스스로가 전략적 투표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통합당은 뭐 사실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날카롭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TK, PK 지역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 대거 탈락이 된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컷오프된 부분에 있어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출마하시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출마를 안 하신다면 연배도 있고 사실 그 대권 후보였다는 것을 계속 갖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는 아직도 대권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문제는 내일 출마를 하겠다는 선언은 예상이 되는데 어디로 하느냐? 예. 지역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고향으로 다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럼 어디로 간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거죠.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으로 가면 나중에 대권 후보의 반열에 사실 마이너스가 돼요. 쉽게 당선될 지역에 간 사람이 무슨 대권 후보야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에서 그래도 대권 후보 정도의 반열을 지금 내가 꺾었다. 이런 또 부산 경남을 내가 사실은 포스트로 지휘했다. 이런 그런 이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양산을 고집했는데 굳이 양산에도 내가 받지 못할 바에는 조금 더 상징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TK.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 이 TK에 가고 싶었는데 대구 동을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 경남으로 밀려난 어떤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의 어떤 공천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그러면 TK의 하나의 어떤 선택, 그러니까 TK가 선택해주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하나의 어떤 이 인정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내일 대구로 가겠다라는 선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 생각이 전혀 듭니다. 좀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글쎄요. 하시는데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고향은 지금 조혜진 의원이 그 공천을 받은 상태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양산이냐 뭐 창녕이냐가 무슨 차이가 있냐. 차라리 대구로 가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양산이 의미가 있는가? 저도 그런 궁금증이 들고 다만 기자회견 장소를 양산 선거사무소로 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양산에서 김두관 말하자면 의원하고 붙고 싶다는 의중이 좀 더 많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른 현역 의원들도 사실 컷오프 되고 나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이게 통합당 내부에서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후폭풍 없을까요? 자, 미래통합당 계열의 정당이 후폭풍이 있었던 건 거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친박연대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후폭풍이 있죠. 그거는 민주당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그 호남 지역의 그 공천 때문에 늘 분당이 계속 그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나가서 무소속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세를 규합해서 당을 만들거나 그런데 파괴력이 있을 때는 딱 친박연대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박연대라는 것은 확실하게 박근혜라는 하나의 어떤 그 차기 대권 주자라는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이렇게 탈당한 또는 그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그 정도 급의 어떤 중심이 있느냐. 그래서 그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의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공화당 뭐 또 한국경제당 이런 어떤 당들이 계속 또 손을 내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연대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예. 산발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건 개별적인 것이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깰 만큼의 또는 변수가 될 만큼의 그런 영향력은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